평가 파트부터는 제가 녹음하는 게 힘들어서요. 1급 치유농업사 내권 프로그램 평가 부분은 TTS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제 평가라는 활동 자체의 뼈대부터 보겠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평가 과정 5단계 논리 모델과 두 종류의 평가, 그리고 평가윤리 5원칙까지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의 경계. 모니터링과 평가는 시점이 다른 두 활동입니다. 방금 실행 파트에서 본 모니터링은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상시로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평가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며 목표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모니터링은 활동과 효과, 운영자 세 갈래로 즉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바로 활동을 조정하는 데 쓰이고, 평가는 지표별 수치와 통계 검정, 보고서로 남아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결정하고 외부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교재가 모니터링은 실행 파트에, 평가는 별도의 장으로 나눠 놓은 이유가 바로 이 표입니다. 모니터링이 운전 중에 보는 계기판이라면 평가는 주행을 마친 뒤 받는 정밀 검사에 가깝습니다. 평가 과정 5단계. 평가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목적 확인입니다. 효과를 검증할 것인지, 내용을 개선할 것인지, 만족도를 볼 것인지,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둘째, 평가 계획 수립입니다. 지표와 대상, 시기, 방법, 도구를 설계합니다. 셋째, 실시와 자료 수집입니다. 계획대로 측정하고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넷째, 자료 분석입니다. 부호화를 거쳐 기술 통계로, 다시 추리 통계로 나아갑니다. 다섯째, 결과 보고와 활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다음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해야 비로소 평가가 완결됩니다. 평가 목적 4가지. 평가 목적은 4가지이고 각각 요구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효과 검증은 사전과 사후의 척도 점수를 비교해서 통계 검정까지 가야 하고, 내용 개선은 회기별 관찰 기록과 진행자의 소감으로 충분합니다. 만족도 확인은 설문지와 리커트 평정, 자유기술로 보고, 지속 여부 결정은 출석률과 예산 집행 상황의 효과 근거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4가지 목적 가운데 통계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효과 검증뿐이고, 나머지 셋은 기술 통계와 질적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평가 계획서에는 크게 3덩어리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누구를, 몇 명, 무엇에 대해 평가하는지를 정하는 평가 목적과 대상, 인원 내용, 언제, 어떻게 잴 것인지를 정하는 평가 시기와 평가 도구, 그리고 주 효과 영역과 검증 지표, 출처, 신뢰도.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지를 정리하는 분석 유형과 분석 프로그램, 분석 방법, 평가 결과, 시사점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계획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어떤 통계를 쓸지까지 적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서의 주 효과 영역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4가지 영역인데, 이건 아까 기획 파트에서 정하는 치유 목적 영역과 똑같은 분류입니다. 기획과 실행, 평가가 하나로 꿰이는 첫 번째 고리입니다. 논리 모델 평가의 좌표계. 논리 모델은 투입, 과정, 산출, 성과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투입은 인력과 예산, 시설, 자원, 시간이고, 과정은 회기 운영과 치유적 개입, 안전관리입니다. 산출은 참여 인원과 회기 수, 활동량, 출석률이고, 성과는 대상자와 지역사회의 실제 변화입니다. 이 4단계 가운데 투입과 과정을 보는 것이 운영평가이고, 산출과 성과를 보는 것이 성과평가입니다. 운영평가와 성과평가, 무엇이 다른가? 운영평가는 투입과 과정을 보면서 자원이 적절히 들어갔고, 과정이 충실했는지를 묻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거나 운영상 문제점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부 운영 인력이 수시로 진행하고 질적 자료가 중심입니다. 성과평가는 산출과 성과를 보면서 실적이 충분했는지,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묻고, 효과성과 영향력, 만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영 인력과 전문가가 사전과 사후 시점에 진행하고, 양적 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자료를 함께 씁니다. 좋은 결과 보고서는 두 평가의 교집합에서 나온다. 운영평가만 있으면 열심히 했다는 기록은 남지만 효과가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과평가만 있으면 숫자는 변했지만 왜 변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평가가 겹치는 교집합에서만 어떤 과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윤리가 하는 4가지 일. 평가윤리는 4가지 일을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공익을 보호하고 평가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권리와 이익을 지킵니다. 문제 해결 기준을 제공해서 평가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에 대한 책임감을 키웁니다. 평가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촉진해서 평가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해서 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미국 평가협회 AEA는 이런 평가의 전문 직업화를 위해 평가자를 위한 지도 원칙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AEA 평가자를 위한 지도 원칙 5 원칙은 이렇습니다. 체계적인 조사는 고도의 기술적 기준을 적용하고 접근 방법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방법과 결과, 한계를 정확히 공표하는 것입니다. 역량은 필요한 학식과 기술, 경험,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한계를 넘는 평가는 거절하며 계속 역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진실성과 정직성은 비용과 한계, 자료 용도를 미리 협의하고 이해관계 상충을 사전에 공표하며 계획 변화를 기록하고 재정 지원 원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맥락적 요소를 이해하고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며 문화와 성별, 장애, 연령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복지와 공익책임성은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이익을 반영하고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하며 공익 달성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치유농업 현장에서는 대상자가 질병이나 장애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 가운데 인간에 대한 존중과 동해 개인정보 보호가 실제 운영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어서 무엇을 잴 것인가? 지표와 도구를 보겠습니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4가지 효과 영역, 타당도와 신뢰도, 반응도, 민감도, 그리고 질문지 설계까지 다루겠습니다. 정량지표는 대상자 수나 출석률, 참여율, 예산액처럼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단순한 사실만 조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성지표는 만족도나 이해 정도, 우울이나 자아존 중감 검사 점수처럼 인간의 변화를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지만 응답자나 시기에 따라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재는 검사 점수를 정성지표에 예시로 넣는데 이건 숫자면 무조건 정량이라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재면 정량이고 사람의 주관을 재면 정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병행의 원리. 정량지표인 출석률이나 생리지표와 정성지표인 척도나 면접, 관찰을 겹쳐야 설명력 있는 효과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두 지표를 함께 써야 자기보고의 한계가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교재 사례인 마음 튼튼 꽃밭에서는 심리척도와 타액 코르티솔이라는 생리지표를 함께 측정했습니다. 응답자가 좋게 보이려고 답하는 경향이 있어도 코르티솔 수치는 그런 편향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서에는 지표를 최소 2줄 이상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자기보고, 다른 하나는 관찰이나 생리, 행동 지표입니다. 효과 영역, 교재 사례가 실제로 쓴 도구. 효과 영역은 4가지입니다. 신체적 영역은 관절가통 범위나 대소근육 협응, 손 기능을 보고 손동작 훈련 도구나 악력 측정 도구, 혈압계 같은 도구를 씁니다. 인지적 영역은 작업 기억이나 인지 선별, 기억 감퇴를 보고 회기마다 반복해서 측정하는 인지 검사 도구를 씁니다. 심리 정서적 영역은 우울과 스트레스, 자아존 중감을 보고 여러 표준화된 심리 척도와 타액 코르티솔을 함께 씁니다. 사회적 영역은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 인식, 생명 존중을 보고 역시 표준화된 척도를 씁니다. 지표를 고르는 순서는 늘 같습니다. 치유 목적 영역을 먼저 정하고 그 영역의 표준화 척도를 고르고 그 척도가 만들어내는 자료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통계 기법을 정합니다. 즉 마지막 통계 기법은 앞의 3단계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좋은 평가 도구가 통과하는 4개의 문. 좋은 평가 도구는 4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타당도는 재려는 것을 정확히 재는지, 신뢰도는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반응도는 변화를 민감하게 잡아내는지, 민감도와 특이도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정확히 판정하는지를 봅니다. 이 4조건을 이미 통과한 도구를 표준화 척도라고 부릅니다. 직접 만든 설문지는 이 4개의 문 가운데 어느 것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타당도 4가지. 타당도는 4가지로 나뉩니다. 기준 타당도는 새 도구와 기존의 기준 도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내용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개념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지를 봅니다.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으로 예상한 관계가 실제 분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요인 타당도는
하위 차원의 문항들이 요인 분석으로 잘 묶이고 모델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를 봅니다. 타당도는 결국 무엇을 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일관되게 재더라도 재려는 것과 다른 것을 재고 있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같은 도구로 같은 대상에게 시간차를 두고 두 번 측정해서 두 점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합니다. 내적 일관성은 한 척도 안에 문항들이 같은 개념을 재고 있는지를 크론바흐의 알파 값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 값이 0.87이라면 평가 계획서의 신뢰도 칸에 이 숫자를 출처와 함께 적으면 됩니다. 보통 0.7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고 0.8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외의 반응도는 개입으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는지, 민감도는 문제가 있을 때 있다고 판정하는 비율, 특이도는 문제가 없을 때 없다고 판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관역으로 구분하기. 타당도와 신뢰도를 관역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화살이 관역 중앙에서 멀고 흩어져 있으면 타당도도 신뢰도도 낮은 상태이고, 화살이 한 곳에 몰려 있지만 중앙에서 벗어나 있으면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화살이 흩어져 있지만 평균적으로 중앙 근처라면 타당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상태이고, 화살이 중앙에 몰려 있으면 둘 다 높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경우는 타당도는 낮은데 신뢰도만 높은 두 번째 상태입니다.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도구를 믿게 되지만 사실은 재려던 개념 자체를 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표의 어느 칸인가? 민감도는 진짜 양성과 위음성을 더한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능력을 뜻합니다. 특이도는 진짜 음성과 위양성을 더한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잘못 걸러내지 않는 능력을 뜻합니다. 치유농업 선별 단계에서 민감도가 낮은 도구를 쓰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참여자를 문제없음으로 분류해서 프로그램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선별 도구의 민감도가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놓친다. 둘째, 문제없는 사람에게 합격보를 울린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10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민감도 공식의 분모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는 것입니다. 민감도는 진짜 양성과 위음성의 합으로 나눈 값이었죠. 민감도가 낮으면 위음성, 즉 놓치는 경우가 늘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문제없음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보기인 합격보는 특이도가 낮을 때 생기는 문제이고, 세 번째 보기인 신뢰도는 반복 측정의 일관성 문제로 민감도, 특이도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치유농업 선별 단계에서 민감도가 낮은 도구를 쓰면 정작 프로그램이 필요한 참여자가 조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평가 설계별 자료 수집 방법. 평가 설계는 실험 설계와 비실험 설계로 나뉩니다. 실험 설계는 단일 집단이나 두 집단을 전후로 비교하고 표준화 척도나 평정 척도를 써서 양적 자료를 얻습니다. 비실험 설계는 목표 대비 실적을 계산하거나 설문과 만족도 조사를 하는 양적 방법부터 심층 면접이나 현장 관찰, 문서와 사진을 활용하는 질적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실험 설계만이 독립변수인 프로그램과 종속변수인 정서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와 효과 크기를 검증할 수 있고, 사전과 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 그 핵심 장치입니다. 질문지 문항의 형태에 따라 나중에 쓸 통계 기법이 이미 정해집니다. 개방형은 자유서술로 뜻밖의 응답을 얻을 수 있지만 수치화가 어려워 질적 분석으로 갑니다. 이분형은 예 아니오로 답하며 명목 변수가 되어 카이 제곱 검정으로 이어지고, 선다형이나 체크리스트형도 명목 변수로 빈도 분석했습니다. 서열형은 상대적인 순서만 알 수 있어 비모수 검정으로 가고, 평정형은 리커트 척도처럼 긍정에서 부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이라 등간 척도처럼 다루되 정규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렬형은 같은 응답 범주에 여러 문항을 묶어서 척도 총점과 크론바흐 알파로 이어집니다. 질문지를 만드는 순서는 질문 내용을 정하고, 문항을 작성하고, 문항을 배치하고, 사전 검사를 거쳐 인쇄하는 순서입니다. 해세형 문항은 통계 처리가 간편한 대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심장 부인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이전 자료 처리 4단계. 통계를 돌리기 전에 자료를 처리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정리 및 편집으로 누락과 오류를 검토하고 무응답이나 중복응답을 판단하되 자료를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금지입니다. 둘째, 부호화로 명목 변수와 서열 변수는 숫자로 바꿔 할당하고 등간 변수와 비율 변수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 셋째, 입력으로 분석 프로그램의 변수 정보와 개별 값을 나눠서 입력합니다. 넷째, 오류 점검으로 빈도 분석을 돌려 이상값을 확인하고 설문지와 대조해서 수정합니다. 양적 자료는 주로 통계 전용 프로그램으로, 질적 자료는 별도의 질적 분석 프로그램으로 다룹니다.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기술 통계는 가진 자료를 그대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 백분율, 빈도 같은 값을 씁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 22명의 사후 우울 평균이 12.4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술 통계입니다. 추리 통계는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론하는 것으로 T검정이나 분산 분석, 회귀 분석을 씁니다. 이 22명에서 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추리 통계입니다. 다루는 변수 개수에 따라 이원 분석은 변수 하나를 기술하고, 이원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보고, 다원 분석은 3개 이상의 변수와 제3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까지 봅니다. 모수라는 말부터 풀고 간다. 모수는 모집단이 가진 고정된 특성 값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지만 직접 볼 수 없는 값으로,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평균 인지 점수 같은 것입니다. 통계량은 표본에서 실제로 계산한 값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8명, 22명에게서 나온 숫자로 이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모수 검정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것처럼 모수에 관한 가정을 깔고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이고, 비모수 검정은 그런 가정 없이 순위와 부호, 빈도로 비교하는 검정입니다. 모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비모수 검정은 원래값 대신 자료의 순위를 사용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분포와 무관한 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수 검정이 요구하는 4가지 조건. 모수 검정을 쓰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표본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혔는지, 한 사람의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독립성이 있는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그리고 비교하는 집단들의 퍼짐 정도, 즉 분산이 서로 비슷한지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변수가 명목이나 서열 변수라면 비모수 검정을 씁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이 조건이 자주 흔들립니다. 참여자 수가 적어 소표본이 되기 쉽고, 만족감이나 행복감 같은 심리 척도는 정규 분포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수집했다면 4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져보세요. 표본 추출이 무작위였는가? 분포가 정규 분포인가? 측정 수준이 등간이나 비율인가?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가? 이 4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모수 검정을 씁니다. 독립표본 T검정이나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 피어슨 상관 분석처럼 가정이 성립할 때 가장 검정력이 높은 방법들입니다. 하나라도 아니라고 답하면 비모수 검정을 씁니다. 맨휘튼이 U 검정이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프러스칼 왈리스 검정, 스피어만 상관 분석이 여기에 속하고, 실제로 치유농업 평가 사례의 대다수가 이쪽으로 갑니다. 숫자로 감을 잡는 표본 크기. 표본 크기를 숫자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표본이 30명을 넘으면 중심극 한정리가 작동해서 정규성 가정의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집단별로 15명에서 20명 정도면 비모수 검정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연속 자료에서 충분히 작동합니다. 그런데 교재 사례들의 실제 참여 인원은 8명에서 22명 사이로 두 기준선 모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 대비가 바로 치유농업 평가가 처한 구조적인 조건입니다. 집단 프로그램의 정원이 보통 7, 8명, 많아야 10명이다 보니 한 기수만으로는 모수 검정의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수를 합치거나 대조군을 두거나 처음부터 비모수로 설계하는 3가지 방법이 남습니다. 모수 검정 3가지. 모수 검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치유농업군과 대조군처럼 사람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라서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대응표본 T검정은 같은 표본을 두 시점에서 비교합니다.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처럼 같은 사람을 2번 재기 때문에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분석, 즉 아노바는 3개 이상의 집단이나 시점을 비교하는데, 독립변수가 하나면 1원, 2개면 2원, 그리고 사전과 중간 사후처럼 반복해서 재면 반복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회기마다 반복해서 측정한 것이 바로 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해당합니다. 비모수 검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히튼이 U 검정은 독립표본 T 검정의 비모수 버전으로 서로 다른 두 독립 집단의 중앙값 차이를 순위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윌콕슨 부호순 E 검정은 대응표본 T 검정의 비모수 버전으로 전후 차이값의 순위와 부호를 매겨서 검정합니다. 참여자 8명의 사전과 사후 외상 후 성장 점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여기에 크러스칼 왈리스 검정은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하는 이런 분산 분석의 비모수 버전인데 교재의 대응표에는 빈칸으로 남아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표준적으로 쓰입니다. 다만 비모수 검정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정규성이 실제로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윌콕슨 검정의 검정력이 대응표본 T 검정의 95%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상황별 모수, 비모수 대응표. 지금까지 나온 기법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독립 집단을 비교할 때 모수 검정은 독립표본 T 검정, 비모수 검정은 맨히튼이 U 검정을 씁니다. 동일 집단의 전후를 비교할 때는 모수 검정은 대응표본 T 검정, 비모수 검정은 윌콕슨 부호순 E 검정입니다.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는 모수 검정은 분산 분석, 비모수 검정은 크러스칼 왈리스 검정입니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을 볼 때는 모수 검정은 피어슨 상관 분석, 비모수 검정은 스피어만 상관 분석입니다. 범주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때는 카이-제곱 분석을 쓰는데 카이-제곱 자체가 이미 분포 과정을 쓰지 않는 비모수 기법이라서 따로 짝이 되는 검정이 없습니다. 독립표본 T 검정표 읽기 혈압. 이제 실제 통계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혈압 자료입니다. 대조군 75명과 치유농업군 72명을 비교한 표인데 이렇게 표를 읽을 때는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무엇을 비교하는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이니 독립표본입니다. 둘째, 왜 모수 검정을 쓰는가? 표본 수가 각각 75, 72로 충분히 크고 혈압이라는 연속형 변수이며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숫자를 읽습니다.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29.7, 치유농업군은 123.5로 6.2만큼 차이가 납니다. 넷째, 결론 문장입니다. P값이 0.01 미만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걸 보고서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치유농업 참여군의 수축기 혈압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와 P값을 괄호 안에 적어줍니다. 숫자와 방향, 유의 확률이 한 문장 안에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윌콕슨 부호순 E 검정표 읽기 외상 후 성장. 두 번째 표는 외상 후 성장 점수입니다.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발견이라는 두 하위 영역을 사전과 사후로 비교했습니다. 대인관계의 변화는 16.9에서 20.8로 새로운 가능성 발견은 7.4에서 10.9로 올랐고 둘 다 P값이 0.05 미만입니다. 이 표를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같은 사람을 두 시점에서 쟀으니 대응 자료입니다. 둘째, 참여자가 8명뿐이라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워서 대응표본 T 검정 대신 윌콕슨 부호순 E 검정을 씁니다. 셋째, 비교하는 대상은 평균이 아니라 차이값의 순위와 부호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평균이 3.9점 올랐다는 서술은 기술 통계이고 그 상승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윌콕슨 검정의 결과입니다. 이 두 문장을 분리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설 검정 귀무가설, 대립가설 P값. 가설 검정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은 차이나 효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기존 상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기각되면 대립가설이 지지됩니다. 대립가설은 효과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연구자가 실제로 검정하려는 주장입니다. 오프닝에서 본 문장 치유농업은 중년 여성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다가 바로 이 대립가설의 한 예입니다. 이 판단은 유의 수준이 합니다. 95% 신뢰 수준, 즉 유의 수준 0.05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P값이 0.05 미만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지금 이 결과 또는 더 극단적인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이 5% 미만이라는 뜻이고 이때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99% 신뢰 수준, 즉 P값 0.01 미만은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P값 0.05에서 유의미했다는 문장이 나오면 이건 곧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다는 뜻입니다.
P값을 둘러싼 3가지 오해. P값을 둘러싼 흔한 오해 3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P값이 0.05 이상이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것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다릅니다. 표본이 작아서 검정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P값이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P값은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낼 뿐이고 효과의 크기는 별도의 효과 크기 지표로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유의하면 프로그램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집단 전후 설계에는 계절이나 성숙, 기대 효과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있어서 인과관계를 말하려면 대조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실무에서는 검정 결과와 함께 효과 크기를 같이 보고하도록 권합니다. 분산 분석에는 에타 제곱, 크러스칼 왈리스 검정에는 엡실론 제곱처럼 검정마다 짝이 되는 효과 크기 지표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유의했다는 말 옆에 얼마나 유의했는지를 함께 적으면 설득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관계를 보는 두 기법. 지금까지는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을 봤다면 이번에는 관계를 보는 두 기법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모수 검정으로는 퀴엇은, 비모수 검정으로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쓰는데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카이제곱 분석은 독립성 검정, 예를 들면 성별과 흡연 여부의 관계나 동질성 검정, 예를 들면 지역별 흡연율의 차이를 봅니다. 치유농업평가에서 상관 분석은 이렇게 쓰입니다. 참여 회기수와 우울 점수 감소량 사이의 상관을 봐서 더 많이 참여한 사람이 더 많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건 인과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카이 제곱은 이렇게 쓰입니다.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이 연령대별로 다른지 범주와 범주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상관계수가 크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결과 보고서를 쓸 때 가장 자주 미끄러지는 지점입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 7원칙. 결과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명확한 체계와 구성을 갖춰서 배경과 목적, 연구 문제로 시작하는 서론에서 계획과 실행,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 결과와 한계, 개선 방향으로 마무리합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개인 의견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해서 서술합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자료의 출처와 분석 방법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복잡한 용어를 피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씁니다. 정확한 인용과 참고 문헌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표와 그래프, 그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윤리를 지켜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보고서에는 시설 운영평가와 프로그램 운영평가, 효과평가, 만족도평가, 개선사항이 담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사례로 확인하겠습니다. 11가지 구성요소 중 평가와 직결되는 칸. 프로그램 기획서에는 11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명과 대상, 목적, 치유적 개입, 활용자원, 수행장소, 회기수, 회기간격, 전체 구성, 단위활동, 평가 방법입니다. 앞서 기획 요약에서 이미 풀어본 내용인데 이 가운데 평가와 직결되는 칸 3가지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목적 칸은 예방이나 치료, 재활 가운데 목적 유형과 신체, 인지, 심리 정서, 사회 가운데 목적 영역을 정하는데 이게 그대로 평가 계획서의 주 효과 영역이 됩니다. 치유적 개입 칸은 이론적 배경과 근거 학술 자료를 적는데 이게 결과 보고서의 참고 문헌과 해석 틀이 됩니다. 평가 방법 칸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도구와 시점을 적어두는데 나중에 도구를 고르면 사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11칸 가운데 이 3칸만 정확히 채워도 평가는 절반이 끝난 셈이고 반대로 이 3칸이 어긋나면 아무리 정교한 통계를 써도 목적과는 다른 것을 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세 사례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한 농부되기는 신체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16회기 동안 신체와 인지 영역을 손동작 훈련 도구로 재고 단일 집단 전후 설계에 윌콕슨 검정을 썼습니다. 마음 튼튼 꽃밭에서는 정신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12회기 동안 심리 정서 영역을 심리 척도와 타액 코르티솔로 재고 단일 집단 전후 설계에 사전 사후 비교를 썼습니다. 약투터반 이야기는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8회기 동안 인지 영역을 검사 도구와 회기별 반복 측정으로 재고 반복 측정 설계를 썼습니다. 세 사례 모두 목적 영역에서 시작해서 그 영역의 표준 도구로
다시 표본에 맞는 검정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이 순서를 지켰는지가 곧 정합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증명으로 완성되는지 2025년의 실제 사례로 확인하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발표한 사례로 전북에 있는 밀새싹 킬링팜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지점은 은퇴 후 경미한 우울 구간에 있던 활동적인 은퇴 노인 25명이었습니다. 이후 4주 동안 주 1회씩 진행됐는데 농작업부터 요리까지 이어지는 구성이었습니다. 4주가 지난 뒤 우울감이 22.6% 감소해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오프닝에서 본 문장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사례였지만 같은 방식의 증명이 세대를 넘어 지금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치유농업은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이 한 문장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한 권 대상자, 2권 자원, 3권 경영까지, 그리고 오늘 4권 기회까지 모두 다루었습니다. 빠르게 요약 정리해보면서 한 사람에게 너무 다양한 역량과 외부 이론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현장의 이론과 인사이트가 쌓여 치유농업만의 전문성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급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